내가 상사야, 네가 상사야. 내가 틀렸다고 하면 틀린 거나? 그건 월권입니다, 팀장님. 제가 회장님 마음에 드는 게 두려워서 저를 내쫓으려는 것 아닙니까? 편안한 노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직장인의 기적 같은 역전극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사가 1,000억 원짜리 계약이 걸린 재벌 회장을 접대하라며 제 얼굴에 던진 돈은 고작 5만 원이었습니다. 회사 전체가 제가 망신당하는 모습을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배짱 좋게 회장님을 모시고 12,000원짜리 허름한 국수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1,000억 원 계약서에는 제 이름이 총책임자로 명시되었습니다. 회사 전체가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서울입니다. 초가을의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지만 롯데월드타워 65층에 위치한 저희 샛별테크 사무실의 공기는 마치 태풍 전야처럼 무겁고 숨막히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나지막이 윙윙거렸지만 통유리로 된 회의실 안 잔뜩 달아오른 사람들의 머리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저는 테이블 구석에 몸을 움츠린 채 손에 쥔 볼펜만 하염없이 돌리며 주위 동료들의 굳은 표정을 훔쳐보았습니다. 다들 노트북과 수첩에 코를 박고 감히 숨소리 한 번 크게 내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김진혁 팀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우리 영업팀의 팀장이었죠. 훤칠한 키에 몸에 딱 맞게 재단된 명품 수트는 그의 몸을 감싸며 세련미와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값비싼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는데 어찌나 독한지 아침에 마신 커피 향을 완전히 지워버릴 정도였습니다. 진혁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번쩍이는 원목 테이블 위로 탁 소리가 나게 내던졌습니다. 그 날카로운 소리에 회의실 안 모두가 화들짝 놀랐죠. 그는 양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직원 한 명 한 명을 훑어보며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유리벽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다들 잘 들어. 오늘 오후 우리 회사에 VVIP가 강림하신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작은 속삭임이 터져나왔죠. 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호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국내 IT 업계에서 VVIP라는 칭호는 단 한 사람에게만 붙었습니다. 바로 원경그룹의 박태준 회장이었죠. 진혁은 입꼬리를 씩 올리며 웃었습니다. 마치 그 돈이 이미 자기 주머니에 들어온 것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죠.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박 회장님께서 이번에 서울에 오시는 건 단순한 출장이나 관광이 아니야. 우리가 추진 중인 스마트 교통 시스템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투자를 결정하러 오시는 거다. 계약 규모는 무려 1,000억 원. 다시 한번 말해주지. 1,000억 원이야. 1,000억이라는 숫자는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모두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금이 절실했던 우리 샛별테크에게 그 돈은 단순한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생존이자 업계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었죠. 진혁의 눈은 야망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무슨 수작을 부리든 상관없어. 하지만 이 대여를 경쟁사 놈들한테 뺏기기만 해봐. 이 김진혁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보여줄 테니까. 일망치는 놈은 당장 책상 빼. 난 말하면 그대로 하는 사람이야. 저는 나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혁은 언제나 저런 식이었습니다. 그에게 비즈니스는 전쟁터였고 직원은 소모품에 불과했죠. 그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했고 특히 제가 사용자 경험, UX 디자이너로서 늘 추구하는 인간적인 가치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제가 하는 일이 뜬구름 잡는 소리이며 돈만 낭비하고
즉각적인 수익을 내지 못한다고 비웃곤 했죠.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죠. 비싼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람, 최고급 세단과 의전팀을 꾸려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 모든 의견을 손짓 한 번으로 묵살했습니다. 조용, 다들 닥쳐. 계획은 내가 이미 다 세워놨어. 박 회장님은 자수성가한 분이고 안목이 아주 까다로우신 분이야. 최고급 최상류층 스타일로 모셔야 돼. 어설프게 준비했다간 큰일 난다. 아주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 못해. 저는 진혁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돈에 대한 탐욕뿐만 아니라 명예욕까지 번들거리고 있었죠. 그는 이번 계약을 발판 삼아 자신의 이사 자리를 굳히고 눈의 가시 같은 사람들을 전부 쳐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눈에 박힌 가장 먼저 뽑아버려야 할 가시였죠. 저는 아부를 못했고 접대 자리에서 술도 잘 마시지 못했으며 그의 주먹구구식 사업 아이디어에 종종 반기를 들었으니까요. 진혁이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저는 불길한 예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서연 씨. 진혁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역겨울 정도로 다정했죠.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는 걸 보니 무슨 기발한 아이디어라도 구상 중인가 보지.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지시를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프로젝트에 저 같은 말단 직원이 감히 나설 수 있겠습니까? 진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제가 비꼬는 걸 알았지만 말꼬리를 잡지는 못했죠.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탁탁 두드렸습니다. 좋아. 자기 분수를 아는 건 좋은 태도야. 오늘 오후 박 회장님은 3시 비행기로 인천에 도착하신다. 이번 기회는 우리 샛별테크의 운명을 바꿀 절호의 찬스야. 모든 의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해야 해. 지금부터 내가 직접 임무를 분담하겠다. 회의실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든 좋은 임무를 맡아 점수를 따거나 최소한 문제될 만한 일은 피하고 싶었죠. 저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펜을 꽉 쥔 채 진혁이 던질 올가미를 받아낼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이번 일에서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1,000억은 그가 혼자 영광을 독차지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지만 만약 일이 잘못되었을 때 희생양을 찾기에는 더없이 좋은 핑곗거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은 바로 저일 테고요. 서슬퍼런 서두를 마친 진혁은 수첩을 펼쳐 임무를 분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화이트보드 앞을 오가며 마치 큰 전투를 앞둔 장군처럼 위험 있는 척했지만 제 눈에는 거들먹거리는 현장 감독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박미나 씨, 진혁이 소리쳐 부르자 마케팅팀의 미나 씨가 즉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녀는 목선이 깊게 파인 화려한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입술에는 새빨간 립스틱을 칠했죠. 그녀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아양 떠는 눈빛으로 진혁을 바라봤습니다. 미나는 진혁이 주최하는 온갖 술자리의 오른팔이었습니다. 말솜씨가 좋고 고객의 귀에 꿀을 붓는 법을 알았으며 특히 상사의 비위를 맞추는 데는 도 같은 여자였죠. 네, 팀장님. 부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진혁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펜으로 그녀를 가리켰습니다. 박미나 씨는 미적 감각도 좋고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에도 박식하잖아. 오늘 저녁 만찬 준비를 맡아줘. 신라호텔 최고급 스위트룸은 이미 예약해뒀어. 가서 메뉴, 와인, 테이블 세팅까지 전부 확인해. 최고급 5성급 수준으로 말이야. 와인은 최고급 프랑스 빈티지로, 음식은 산의 진미로. 절대 돈 아끼지 마. 박 회장님께서 우리 샛별테크의 클래스를 느끼실 수 있도록. 미나는 신이 나서
손뼉을 쳤습니다. 눈이 반짝거렸죠. 이 일을 맡으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멋진 옷을 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벌 회장에게 접근할 기회까지 생기는 셈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진역의 신임까지 얻으니 회사 내 누구라도 탐낼 만한 자리였습니다. 팀장님,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준비해서 박 회장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압도당하시게 만들게요. 분위기를 띄울 현악 사중주단도 부를까 생각 중이에요. 좋아. 진역이 흔쾌히 답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비용은 전부 회사에서 처리할 테니 진역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을 나눠주었습니다.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사람, 드릴 선물을 챙기는 사람, 모두가 의욕적으로 일을 받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금세 활기를 띠었죠. 사람들은 계약이 성사된 후 받게 될 두둑한 보너스에 대해 이야기하며 들떴습니다. 오직 저만이 아직 이름이 불리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진역이 저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맨 마지막에 공개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는 약 15분 동안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 저의 존재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초조하거나 불쾌한 기색 없이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즐기는 것이 진역의 성격이라는 것을 잘 알았으니까요. 마침내 모든 사람에게 임무 분담이 끝났을 때 진역은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비웃음 가득한 미소를 얼굴에 띠고 있었죠. 아, 우리 이서연 씨가 남았네. 하마터면 우리 회사의 자랑. 사용자 경험 디자인 전문가를 잊을 뻔했군. 회의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고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미나는 입을 가리고 웃으며 동정과 조롱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진역은 제 의자 옆으로 다가와 팔걸이에 손을 짚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서연 씨, 고객을 이해하고 사용자의 감성을 터치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지. 그럼 오늘 아주 중요한 임무를 실천할 기회를 주지. 박 회장님께서 우리 회사에 대해 갖게 될 첫인상을 결정하는 일이야.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말씀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진역은 몸을 바로 세우고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서연 씨가 인천공항에서 박 회장님을 픽업해서 저녁 만찬 전에 호텔에서 쉬실 수 있도록 모시는 일을 책임진다. 회의실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온 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나의 까르르 웃는 소리만 선명하게 들렸죠. 고객 픽업. 말은 그럴듯했지만 실상은 운전기사나 짐꾼 노릇이었습니다. 미나가 5성급 호텔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며 우아하게 기다리는 동안 저는 땡볕이 내리쬐는 공항으로 달려가 인파 속에서 하염없이 기다린 뒤 운전기사 노릇까지 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는 저를 잡무나 처리하는 하찮은 직원으로 만들어 모든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메인 파티에서 떼어놓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진역은 제가 반발하거나 분노하기를 기다렸지만 저는 그의 뜻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임무 제가 맡겠습니다. 제 담담한 반응에 진역은 약간 실망한 듯 했습니다. 그는 한마디 덧붙였죠. 똑똑히 기억해둬. 박 회장님은 아주 까다로운 분이야. 초상집 같은 얼굴로 그분 앞에서 가짜는 철학 나부랭이 늘어놓지 마. 내 임무는 딱 거기까지야. 픽업하고 웃고 제 시간에 모셔다 드리는 것. 절대 쓸데없는 짓 해서 회장님 심기 건드리지 마. 만약 그분이 조금이라도 불쾌해하시면 넌 그냥 사직서 쓸 준비나 해.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해산. 다들 즉시 업무 시작해. 진역이 손뼉을 쳐 회의 종료를 알렸고 사람들은 우르르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미나가 제 옆을 지나가며
일부러 어깨를 툭 치고는 속삭였습니다. 힘내요, 서연 씨. 운전기사 노릇도 아주 흥미로운 사용자 경험이 될 거예요. 운전 조심하고 회장님 멀미라도 하시면 큰일 나니까. 저는 그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짐을 챙기는 제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가득 찼죠. 진혁은 자기가 저를 모욕하고 가장 비천한 자리로 밀어 넣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가 제게 가장 귀한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요. 박 회장님과 단둘이 만나 그 재벌 회장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진짜 인간을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일에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영혼 없는 호화로운 파티가 아닌 모든 것을 여는 만능 열쇠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든 채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김진혁. 제가 자리에 막 앉자마자 진혁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책상 앞에 서서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거만한 자세를 취했죠. 그는 악어 가죽 지갑을 꺼내더니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뚱뚱해진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느릿느릿 꺼냈습니다. 진혁은 그 지폐를 공중에서 몇 번 펄럭이게 한 뒤 제 책상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빳빳한 지폐 한 장이 제 디자인 시안들 사이에 툭 떨어져 있는 모습은 어딘가 이질적이고 천박해 보였습니다. 받아. 진혁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폐를 진혁을 한 번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죠? 팀장님. 의전 비용. 진혁이 비웃었습니다. 그거 받아서 톨게이트비 내든가 해. 오시는 길에 회장님 목마르다고 하시면 생수 한 병 사드리고 알아서 아껴 쓰라고. 회사가 지금 긴축 재정 중이야. 돈이 무슨 땅 파서 나오는 줄 알아? 사무실 전체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타닥거리던 키보드 소리마저 치솟죠. 모두가 이 공개적인 모욕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000억 원짜리 계약을 가져다 줄 파트너를 모시는 의전 비용이 고작 5만 원이라니요. 그 돈은 물가 비싼 서울에서 두 사람이 평범한 점심 한 끼 먹기에도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하물며 대기업 회장을 접대하는 데 쓰일 돈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죠. 맞은편 자리에 앉은 미나가 입을 가리고 킥킥거렸습니다. 그녀는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 팀장님, 5만 원이면 꽤 큰 돈이죠. 우리 서연 씨가 알뜰하게 쓰면 생수 몇 병에 물티슈 정도는 살 수 있겠네요. 그 정도면 아주 호화로운 대접이죠. 진혁은 미나를 보며 윙크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서연 씨가 절약하는 데는 선수잖아. 우리처럼 낭비벽이 심하지 않다고. 게다가 공항 픽업에 돈 쓸 일이 뭐가 있어. 호텔에만 모셔다 드리면 임무 끝인데. 호텔에서는 내가 수백만 원짜리 파티를 준비해 놨으니 걱정할 것 없고 피가 얼굴로 쏠리는 기분이었습니다. 5만 원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혁의 경멸적인 태도 그 자체였죠. 그는 박 회장을 모시는 일을 하찮고 값싼 일로 여겼고 제 자존심 또한 싸구려로 취급했습니다. 그는 제가 이 일을 제기하고 반발하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래야 제게 요구사항이 많다.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몰아세울 명분이 생기니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그의 덫에 걸려들 수는 없었죠. 사무실 한복판에서 상사와 싸워봤자 저만 손해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5만 원짜리 지폐를 집어들어 반듯하게 편뒤 수첩에 끼워 넣었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팀장님, 걱정 마십시오. 이 돈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영수증 처리도 완벽하게 해놓겠습니다. 제 담담한 태도에 진혁은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그는 제가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지 살피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지만 제 얼굴은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차갑게 굳어 있었죠. 좋아. 아주 좋아. 진혁은 여전히 도전적인 말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5만 원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 괜히 박 회장님 맹물이나 마시게 하지 마. 회사 망신이니까. 말을 마친 진혁은 돌아서서 자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바닥에 또각또각 권위적으로 울려 퍼졌죠. 미나와 그녀의 패거리들은 다시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처참한 패배자, 상사의 장기판, 위가 여운 졸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수첩을 펼쳐 5만 원짜리 지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붉은 빛이 도는 지폐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죠. 1000억짜리 거래에 5만 원이라 정말 웃기는 일이었지만 그때 한 가지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진혁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파티, 비싼 외제차, 명품 선물만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잊고 있었습니다. 진심은 돈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딸아, 무엇을 주느냐보다 어떻게 주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다. 때로는 목마를 때 건네는 시원한 냉수 한 잔이 마음이 차가운 사람과 먹는 진수성찬보다 더 귀한 것이란다. 박 회장님은 부자였습니다. 사내 진미는 이미 질리도록 드셨을 겁니다. 과연 그분께 영혼 없는 또 한 번의 호화로운 파티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분은 무언가 다른 것을 찾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계산으로 가득 찬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한 줌의 인간미, 한 조각의 추억 같은 것을 말입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5만 원. 좋아. 진혁이 도전장을 던졌으니 기꺼이 받아주겠어. 나는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 5만 원으로 그의 수억 원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디자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오늘 오후에 만날 특별한 손님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실 사람들은 점심을 주문하거나 구내식당으로 내려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의자 끄는 소리가 요란했죠. 미나가 제 책상 옆을 지나가며 빨갛게 칠한 손톱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서연 씨, 밥 안 먹어요? 아니면 오후에 쓸 돈 아끼려고 굶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죠. 먼저들 드세요. 지금 하던 일이 좀 있어서 나중에 먹을게요. 어머, 부지런하기도 하셔라. 그럼 저희 먼저 갈게요. 오후에 전투하려면 든든히 먹어둬야죠. 미나는 콧방귀를 끼며 동료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사무실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제 손가락 아래 키보드가 타닥거리는 소리만 남았죠. 배고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호기심과 결의가 이미 제 위장을 가득 채웠으니까요. 저는 구글 검색창을 열고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원경그룹 박태준 회장, 기업인 박태준 프로필. 수천 개의 검색 결과가 순식간에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그의 성공적인 M&A 사례, 수조원대 부동산 프로젝트를 찬양하는 기사들이었죠. 멋진 양복을 입고 테이프 커팅을 하거나 고위 관료들과 악수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필요한 건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의 진짜 모습을 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주류 언론 기사들을 지나쳐 오래된 인터뷰나 그가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찾아 헤맸습니다. 저는 마치 잊혀진 보물을 찾는 고고학자처럼 인터넷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1시간 가까이 검색한 끝에 제 눈은 낡고
오래된 영상 하나에 멈췄습니다. 10년도 더 전에 작은 기업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화질이 흐릿한 영상이었죠. 제목은 박태준 회장, 고난했던 창업 시절을 회상하다였습니다. 저는 헤드폰을 끼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습니다. 영상 속 박 회장님은 지금보다 훨씬 젊었고 머리도 검고 얼굴은 더 마르고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소박한 사무실에 앉아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제 고향은 안동입니다. 영상 속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경상도 사투리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밥 한 끼 제대로 먹기 힘들었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맨주먹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겨울밤이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종로 뒷골목 국수집들을 지나다녔습니다. 코를 찌르는 그 뜨끈한 국물 냄새에 저절로 군침이 돌았죠. 하지만 그때 주머니에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국수 한 그릇이 제게는 온 재산이었고 사치스러운 꿈이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영상 속 그의 눈은 촉촉했고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죠. 나중에 사업이 좀 풀리고 돈을 벌면서 세상의 온갖 맛있는 음식을 다 먹어봤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때 그 시절만큼 간절했던 맛은 다시는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안동식 국수의 그 맛을 잊지 못합니다. 맑고 깊은 국물, 은은하게 퍼지는 생강향, 부드러운 숯하면, 가끔은 젊은 시절로 돌아가 허름한 식당 구석에 쭈그려 앉아 뜨거운 국수를 후루룩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땀을 비오듯 쏟아내면서도 그저 행복했던 그때로 말입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바로 이거야. 이것이 내가 찾던 열쇠다. 박 회장님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난을 딛고 일어선 사람이었고 그의 영혼 깊은 곳에는 고향에 대한 힘들었던 시절에 대한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고향의 국수 맛을 5성급 호텔의 화려함 속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소박한 분위기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안동 국수를 언급하며 맑은 국물과 생강향을 이야기한 부분을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저는 다른 검색창을 열어 서울 안동국시 진짜 맛집을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가게 이름이 나타났죠. 유명한 체인점들, 블로그 맛집들. 하지만 이런 곳들은 너무 상업화되었고 항상 시끄럽고 붐볐습니다. 박 회장님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소란스러운 곳을 분명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제게는 다른 곳이 필요했습니다. 맛있으면서도 고향의 정취를 간직하고 조용하고 진솔한 곳. 그때 안동 출신의 한 친척 어른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익선동 깊은 골목에 숨어있는 작은 국수집에 대해 말씀해 주셨죠. 간판도 제대로 없어서 아는 사람만 찾아가는 곳이지만 그 맛은 한 번 먹으면 평생 잊을 수 없다고요. 저는 바로 전화번호부를 뒤져 그분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르신, 저 서연이에요. 혹시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국수집 이름이랑 위치 좀 다시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익선동 안동 할아버지 국수요. 사장님도 안동분이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벅차오르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안동 출신의 박 회장님은 진짜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고 안동 출신 사장님이 운영하는 안동 할아버지 국수는 전통 방식 그대로를 고수하며 익선동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끼워둔 5만 원짜리 지폐를 보았습니다. 5만 원은 랍스터나 캐비어, 요리를 대접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으로 시킨 안동국시 2그릇과 바삭한 부추전, 시원한 막걸리 한 주 전자를 시키기에는 충분하고도 남는 돈이었죠. 제 머릿속에
계획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도박이었습니다. 만약 제 예상이 틀린다면 저는 진혁에게 해고당하고 귀한 손님을 뒷골목 허름한 식당에 데려간 개념 없는 직원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 제 예상이 맞는다면, 만약 제가 박 회장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그것은 돈이 아닌 공감으로 이뤄낸 눈부신 승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이제 출발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을 정리하고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미나처럼 화려하게 화장을 하거나 진한 향수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머리를 높게 묶어 활동적인 느낌을 주었죠. 저는 사무실을 나서며 진혁의 방을 지나쳤습니다. 그는 책상에 다리를 올린 채 전화기에 대고 큰 소리로 웃고 있었죠.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가 무시했던 조리,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비밀 무기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회사 차를 받았습니다. 운전기사 최 기사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았죠. 이 대리님, 이 차로 공항 가시는 겁니까? 원래 김 팀장님이 의전용으로 쓰시는 제네시스 G90을 배차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에어컨이 고장나서 지금은 이 그랜저 한 대밖에 남은 차가 없네요. 저는 최 기사님을 안심시키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기사님. 작은 차가 좁은 골목길 다니기에는 더 좋죠. 그냥 운전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여정을 떠나게 될 거예요. 차는 하늘을 찌를 듯한 롯데월드 타워를 뒤로하고 서울의 번잡한 도로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단돈 5만 원이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1,000억 원짜리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천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오늘따라 꽉 막혔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져 아지랑이를 피워 올렸고 멀리 보이는 풍경을 흐릿하게 만들었죠. 저는 차 안에서 시계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2시 45분, 부산에서 출발한 K1112편이 곧 착륙할 시간이었습니다. 최 기사님은 운전을 하면서도 백미러로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그는 마음씨 좋은 분이었고 샛별테크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진혁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여정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자기 밥줄까지 위태로워질까봐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이 대리님, 최 기사님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다른 준비는 안 해도 괜찮을까요? 다른 회사들은 파트너 마중 나갈 때 보면 커다란 꽃다발에 LED 환영 피켓까지 들고 나오던데요. 우리가 이렇게 맨손으로 가면 너무 성의 없어 보이지 않을까요? 저는 최 기사님을 돌아보며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사님, 걱정 마세요. 진정한 프로의 모습은 꽃다발이나 요란한 피켓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에 있죠. 기사님은 편안하게 운전해 주시고 차만 깨끗하게 유지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차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도착층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구겨진 흰색 셔츠를 바로잡았습니다. 공항 내부는 마치 시장처럼 시끄럽고 활기가 넘쳤죠. 안내 방송이 쉴 새 없이 울려 퍼졌고 사람들이 서로를 부르는 소리, 캐리어 바퀴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입국장 근처 수화물 찾는 곳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 손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커다랗게 이름이 인쇄된 피켓 대신 작은 수첩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펴고 자동으로 열리는 문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죠. 저는 제 직감을 믿었습니다. 박 회장님의 사진을 수십 번도 더 봤기 때문에 그의 얼굴 주름 하나, 눈빛 하나까지도 제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번쩍이는
양복을 입은 사업가들, 화려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성들, 양손 가득 짐을 든 가족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훑으며 익숙한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천천히 걸어 나오는 한 중년 남성에게 깨렀습니다. 경호원도 비서도 없이 혼자였죠. 그는 눈에 띄는 것을 피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회색 폴로 셔츠에 짙은 색 면바지를 입고 약간 낡아 보이는 로퍼를 신고 있었죠. 어깨에는 검은색 나일론 백팩을 메고 있어 마치 배낭여행을 오는 퇴한 교수님처럼 보였습니다. 미리 그의 모습을 숙지하지 않았다면 저 역시 그를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눈빛과 넓은 이마는 틀림없었습니다. 그가 바로 샛별테크의 모두가 그토록 갈망하는 1,000억 원의 사나이 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마중객들이 저마다 피켓을 높이 들고 누군가를 애타게 찾는 동안 박 회장님은 무심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곤함과 약간의 경계심이 서려 있었죠. 아마 샛별테크에서 나온 사람을 찾고 있거나 아니면 그가 이미 질릴 대로 질려버린 요란한 환영 행사를 예상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를 향해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인파를 해치거나 요란하게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앞에 멈춰서서 예의를 갖춘 거리를 유지한 채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태준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샛별테크의 이서연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 회장님은 잠시 멈칫하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 스치는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죠. 아마 자신을 마중 나온 사람이 이렇게 소박한 옷차림에 조용한 말투를 가진 젊은 여성이라는 사실에, 그리고 회장님이라는 호칭 외에 다른 수식어를 붙이지 않는 것에 놀란 듯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보더니 주변을 쓱 둘러보았습니다. 샛별테크 사람이라고. 김 팀장은 어디 갔나? 요란한 환영 행사 같은 것도 없고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약간 쉬어 있었지만 명령에 익숙한 사람 특유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질책보다는 시험하려는 듯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띤 채 진솔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김진혁 팀장님께서는 오늘 저녁 회장님을 위한 아주 성대한 만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만찬 전에 회장님께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호텔까지 모시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피곤하실 텐데 도착하자마자 시끄러운 건 싫어하실 것 같아 조용히 저 혼자 마중 나왔습니다. 박 회장님은 마치 제 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 몇 초간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그의 얼굴 근육이 약간 풀리며 거의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되는군. 하지만 명함이랑 배차 서류부터 보여주게. 공항에서 요란하게 구는 건 딱 질색이야. 가지. 차는 바로 저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저는 재빨리 그의 백팩을 받아들려 했지만 그는 손을 저었습니다. 됐네. 이 가벼운 가방 하나 내가 못 들겠나. 앞장서게. 저는 박 회장님을 모시고 주차된 아담한 그랜저로 향했습니다. 최 기사님은 회장님을 보자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황급히 뒷좌석 문을 열었죠. 박 회장님은 최 기사님이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차를 보고 불쾌해하거나 실망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시적이지 않고 실용적인 모습에 만족하는 듯 보였죠. 그는 차에 올라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좌석은 편안하십니까? 에어컨 온도는 괜찮으신지요? 이만하면 됐네. 아주 시원해.
박 회장님이 대답하며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차는 천천히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습니다. 저의 소박함과 진솔함이 일단은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은 셈이었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곧 최 기사님에게 내릴 지시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죠. 차는 영종대교를 지나 서울 시내를 향해 부드럽게 달렸습니다. 한강의 푸른 물결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죠. 차 안의 공기는 조용했습니다. 박 회장님은 긴 비행 끝에 잠이 든 듯 했습니다. 최 기사님은 아주 부드럽게 운전했지만 그의 손은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어디로 가자고 할지 제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죠. 진혁의 계획대로라면 우리는 곧장 신라호텔로 가서 그가 체크인하고 쉴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박 회장님을 살폈습니다. 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소리는 한결 편안해 보였죠. 아직 깊이 잠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이 오늘 가장 대담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최 기사님, 제가 나지막이 하지만 차 안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텔 쪽으로 가지 마세요. 익선동 골목길 쪽으로 가주세요. 최 기사님은 깜짝 놀라 하마터면 운전대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는 동그래진 눈으로 저를 돌아보며 당황해서 물었죠. 네? 뭐라고요? 익선동요? 하지만 김 팀장님께서는 저는 눈짓으로 그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 기사님의 놀란 목소리가 박 회장님을 깨운 것이죠. 그는 눈을 뜨고 미간을 찌푸리며 창밖을 보더니 이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방금 어디로 가자고 했나? 익선동, 지금이 몇 시인 줄은 아나? 이 시간에 서울 시내는 지옥이야. 나를 그 복잡한 곳으로 끌고 들어가서 매연이나 마시게 할 셈인가? 박 회장님의 목소리는 한층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시간을 금처럼 여기는 사람이었고 지체되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죠. 사전 협의 없이 경로를 변경하고 그것도 교통체증으로 악명 높은 지역으로 향하는 것은 최악의 행동이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해졌습니다. 최 기사님은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는 박 회장님이 화가 나서 진혁에게 전화라도 하면 우리 둘 다 당장 해고될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몸을 완전히 뒤로 돌려 박 회장님의 분노, 어린 시선과 마주했습니다. 저는 두려워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감과 진심만이 저의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길이 막히는 시간인 것은 알지만 딱 15분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회장님께서 호텔방에서 천장만 바라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실 만한 곳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박 회장님은 흥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했죠. 무슨 꿍꿍이야. 미리 말해두지만 난 관광 같은 거 할 생각 전혀 없어. 피곤해. 쉬고 싶다고. 네. 회장님께서 피곤하신 것 잘 압니다. 바로 그 때문에 호텔로 바로 모시지 않으려는 겁니다. 점심 비행기를 타셨으니 기내식도 간단히만 드셨을 테고요. 지금 호텔에 가셔도 저녁 만찬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빈속으로 쉬시면 더 피곤하시지 않겠습니까? 박 회장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그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은 듯 했죠. 기내식은 결코 그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경계심은 남아 있었죠. 그래서
나한테 밥을 사주겠다는 건가? 뭘 먹일 건데? 미리 말하지만 난 거창한 사내진미는 안 먹어. 질렸으니까 저는 부드럽고 비밀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주 소박한 음식을 대접해 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음식을 드시고 나면 몸과 마음이 개운해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최 기사님, 제 안내대로 계속 가주세요. 저는 몸을 돌려 최 기사님에게 계속 운전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최 기사님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마지못해 강변북로를 빠져나와 시내로 향했죠. 차는 익선동 인근으로 접어들었고 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오토바이들이 얽혀 달리고 경적 소리가 요란했죠. 박 회장님은 창밖을 보며 못마땅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 봐.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래서야 언제 도착하겠나. 일 처리를 왜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거야. 저는 여전히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길이 좀 좁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저는 거울로 그를 살폈습니다. 입으로는 불평했지만 그의 시선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 고정되어 있었죠. 이끼 낀 기와 지붕, 오래된 한옥의 벽, 길가의 작은 노점상들,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 잠들어 있던 오래된 기억을 깨우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 근육이 풀리고 눈빛이 아련하고 사색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는 몇 개의 좁은 골목을 더 지나 마침내 제가 최 기사님에게 차를 세우라고 말한 골목 입구에 멈췄습니다. 회장님, 다 왔습니다. 차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몇 걸음만 걸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차문을 열고 내려 재빨리 박 회장님의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며 좁고 어두컴컴한 골목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나를 이런 후미진 곳으로 데려온 이유가 뭔가? 이게 당신들 회사가 전략적 파트너를 대접하는 방식인가? 그의 말은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비단 옷에 익숙해진 사람이 누추한 현실과 마주했을 때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아닙니다, 회장님. 이것은 회사의 방식이 아니라 회장님을 대접하고 싶은 저 개인의 마음입니다. 저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이 골목만 지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나타날 겁니다. 저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 회장님은 저를 한번 어두운 골목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제 확고한 태도가 그를 설득했는지 그는 혀를 패차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가보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보자고. 만약 별거 아니면 내가 심한 말을 해도 원망하지 말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앞장섰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구두 소리가 낡은 보도블록 위로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낡은 벽에서 풍기는 퀴퀴한 냄새와 가정집에서 흘러나오는 음식 냄새가 뒤섞여 오래된 서울 골목 특유의 향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향기롭지는 않았지만 추억으로 가득 찬 냄새였죠. 약 50m쯤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갑자기 공간이 탁 트이며 작은 마당이 나타났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오래된 팽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고 그 넓은 그늘이 마당 전체를 시원하게 덮고 있었죠. 그 나무 아래에는 석가래가 드러난 낡은 한옥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칠이 벗겨져 붉은 벽돌이 드러난 벽, 그리고 문 앞에는 낡은 나무 간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듯한 정겨운 글씨체로 안동 할아버지 국수라고 적혀 있었죠. 이곳의 공간은 바깥 세상의 소음과 완전히 분리된 듯 신기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나뭇가지에서 지저귀는 참새 소리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커다란 솥에서 육수가 끓는 소리만이 들려왔죠. 푹 고아낸 사골의 구수한 향,
생강과 대파의 은은한 향이 어우러져 이곳에 발을 들인 모든 이의 후각을 자극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박 회장님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서 코로 그 익숙한 향기를 들이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커졌고 조금 전까지의 까칠하고 불편해 보이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네, 회장님. 이곳이 안동 할아버지 국수입니다. 사장님께서 안동 토박이시고 40년 넘게 가문의 비법으로 국수를 만들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팽나무 아래 놓인 낮은 나무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의 테이블과 의자는 소박하고 낡았지만 반질반질 윤이 날 정도로 깨끗했죠. 테이블 위에는 다진 양념과 고춧가루, 그리고 노릇하고 바삭하게 구워진 부추전 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가 약간 굽은 주인 할아버지가 커다란 육수, 솥 옆에서 계셨습니다. 손님이 온 것을 보고 그는 고개를 들어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어이구, 두 분 국수 드시러 오셨소. 오늘 늦으셨네. 그래도 운 좋게 제일 맛있는 국물이 아직 남아있소. 박 회장님은 주인 할아버지를 뚫어지라 쳐다봤습니다. 마치 기억 속에서 누군가를 찾으려는 듯 했죠. 하지만 세월이 너무 많은 것을 바꿔놓은 듯 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 분위기, 이 냄새만큼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듯 했습니다. 그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손으로 시원한 나무 테이블을 부드럽게 쓸어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고 차 안에서의 날카로움은 찾아볼 수 없었죠. 내가 이곳을 좋아할 줄 어떻게 알았나? 아니면 그냥 값이 싸서 나를 이리로 데려온 건가? 그의 질문은 반은 농담, 반은 진담이었지만 여전히 저를 시험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대충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저는 의자를 당겨 그의 맞은편에 앉아 시원한 보리차를 한 잔 따라 건넸습니다. 회장님, 감히 함부로 모실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조금 알아보니 회장님께서 안동 출신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처럼 성공하신 분께서는 세상의 온갖 귀한 음식을 다 드셔보셨겠지만 고향의 맛, 추억의 맛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화려한 곳에서는 찾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회장님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쌉쌀한 차 맛과 시원함이 그의 갈증과 피로를 씻어주는 듯 했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아주 그럴듯하게 하는군. 하지만 여기 국수가 정말 맛있는지는 먹어봐야 알겠지. 내가 음식에 있어서는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라네. 네, 회장님께서 실망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주인 할아버지를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사장님, 저희 국수 특으로 2그릇 주세요. 국물 맑게, 면은 부드럽게, 그리고 파만이요. 알았소. 금방 나갑니다. 할아버지의 우렁찬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 회장님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가게 안의 모든 것을 둘러보고 있었죠.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부터 겹겹이 쌓인 사기그릇, 그리고 샘마루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 얼룩 고양이까지 이곳의 모든 것은 소박하고 정겨웠습니다. 그가 평소 드나들던 고층 빌딩과 유리 회의실의 차갑고 화려한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죠. 저는 그의 어깨에서 힘이 빠지고 긴장과 경계심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권위 있는 회장이라는 갑옷을 벗어 던지고 바쁜 세상 속에서 잠시 평화를 찾는 평범한 한 남자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이름이 서연이라고 했나? 박 회장님이 불쑥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서연입니다. 샛별테크 어느 부서에서 일하나? 자네는 사업하는 사람 같지가 않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사용자 경험, UX, 디자인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진정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원하며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연구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라 박 회장님이 사색적인 표정으로 되뇌었습니다. 어쩐지 배짱이 두둑하더라니. 감히 상사의 명령을 어기고 중요한 손님을 이런 뒷골목으로 데려와 국수를 먹일 생각을 하다니. 해고당할까봐 두렵지도 않나? 그의 질문에 저는 순간 뜨끔했습니다. 진혁이 이 사실을 알면 분명 불같이 화를 낼 테니까요.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회장님께서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워 하시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제게는 지금 이 순간 회장님의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박 회장님은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흥미로운 웃음기가 스쳤죠. 대단하군. 이 아가씨, 말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좋아. 자네가 시킨 국수 한 그릇이 자네 자리를 지켜줄 수 있을지 한번 보지. 국수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박 회장님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편안한 척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죠. 눈가에 주름, 핏줄이 드러난 앙상한 손. 그는 평생을 바쳐 사업을 일구고 비즈니스라는 전쟁터에서 싸워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건강과 자신만을 위한 평온한 순간들이었겠죠. 저는 진솔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장시간 이동으로 피곤하신데 저녁에는 또 몇 시간 동안 이어질 만찬에 참석하셔야 하니 힘드실 겁니다. 호텔 만찬은 물론 화려하겠지만 격식을 차려야 하고 눈치를 보느라 편하게 식사하시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뜨끈한 국수 한 그릇 후루룩 드시고 속을 든든하게 채운 뒤 잠시 쉬시는 편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박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동의하는 듯했죠. 자네가 내 속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군. 그런 접대 자리는 이제 질릴 대로 질렸어. 온통 차가운 서양 음식의 와인뿐이니 속만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지. 게다가 앉아있으면 듣기 좋은 아부나 늘어놓으니 머리만 아플 뿐이야. 사실은 시원한 김치찌개에 밥 한 그릇이나 이런 뜨끈한 국수가 먹고 싶어도 그게 참 어렵단 말이지. 그는 한숨을 쉬며 햇살이 비치는 마당을 아련하게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회장이면 뭐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앉고 싶은 곳에 앉는 최소한의 자유조차 빼앗길 때가 많아. 어딜 가나 이미지를 지켜야 하고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니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이 달아 없어져. 저는 그의 고백에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부와 명예라는 화려한 빛 뒤에는 정상의 선자의 고독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소박한 것들을 그리워하는. 이해합니다. 회장님, 저희 아버지께서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하루 세 끼 먹는 건 똑같다고. 중요한 건 누구와 어떻게 먹느냐라고요. 이 국수 한 그릇은 값싸지만 만드는 사람의 정성과 대접하는 사람의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 마음을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회장님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한결 다정해져 있었죠. 자네를 보니 내 막내딸 생각이 나는군. 자네 또래인데 그 녀석도 자네처럼 고집세고 말대꾸를 잘하지. 하지만 미국에 살아서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 우리 두 사람의 대화는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제게 일에 대해 서울에서의 삶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꾸밈 없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저는 UX 디자인이라는 일에 대한 제 열정과 인간을 기계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따뜻한 기술을 만들고 싶다는 제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 회장님은 귀 기울여 들었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그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열정 넘치는 젊은이를 바라보는 인생의 선배로서 저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커리어 전체를 이 국수 한 그릇에 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박 회장님이 국수를 맛없다고 하거나 진혁이 이 사실을 알고 난리를 친다면 저는 내일 당장 해고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입가에 피어난 복이 드문 미소를 보며 저는 제가 이 도박에서 이겼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진혁이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결코 살 수 없는 것, 바로 그의 신뢰와 호감을 얻어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인 할아버지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2그릇을 들고 와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국수 나왔소. 뜨거울 때 어서 드시오. 참을 수 없이 구수한 향기와 함께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 박 회장님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반짝였죠. 그는 그 향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향 좋네. 바로 이 냄새야. 옛날 냄새. 박 회장님 앞에 놓인 국수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호박색의 맑은 국물 위로 황금빛 기름이 반짝였고 하얗고 부드러운 숯하면 위에는 얇게 저민 수육과 파, 김가루가 정갈하게 올라가 있었죠. 박 회장님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양념장을 조금 풀고 고춧가루를 살짝 뿌렸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정중하고 세심했죠. 그리고 그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조금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표정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몇 초간 국물을 음미했습니다. 뼈를 우려낸 깊고 구수한 맛. 인공 조미료의 텁텁함 없이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박 회장님은 눈을 뜨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기가 막히는군. 정말 기가 막혀. 몇십 년 만에 이런 국물 맛을 보는지 모르겠어. 맑으면서도 깊고 담백하면서도 진해. 이 맛은 잊을 수가 없지. 그는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면 한 젓가락을 집어 수육과 함께 입으로 가져가 천천히 씹었습니다. 부드러운 면발이 목구멍으로 부드럽게 넘어갔고 고기는 입안에서 사르르 녹았습니다. 그가 국수를 먹을수록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활기가 넘쳐 보였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직 국수에만 집중했습니다. 후루룩 국수를 마시는 소리, 부추전을 베어 무는 바삭한 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도 제 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쁨이 제게도 전해지는 듯했죠. 오랫동안 굶주린 사람처럼 맛있게 먹는 그의 모습을 보며 누구도 그가 수천억 원대 자산을 가진 대기업 회장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국수를 반쯤 먹었을 때 박 회장님은 젓가락을 놓고 이마에 땀을 닦더니 주인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여기 부추전 하나 더 주시오. 아주 바삭하고 기름 냄새도 안 나는 게 별미네요. 주인 할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부추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맛을 아시는구만. 우리 집은 매일 새 기름으로 부치니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입에 맞으신다니 내가 다 기쁘오. 박 회장님은 주인 할아버지를 보며 잠시 머뭇거리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사장님, 고향이 안동 어디시오? 왠지 낯이 익은데 어디서 뵌 것 같기도 하고. 주인 할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박 회장님을 쳐다보더니 탁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나는 풍산 쪽인데 가만 보자.
자네도 낯이 익어. 혹시 자네 아랫마을에 살던 태준이 아니여? 박 회장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들고 있던 숟가락을 국물에 쨍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세상에, 형님. 어릴 때 우리 형이랑 같이 소먹이러 다니던 그 옆집 형님 맞으시죠? 맞아.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여. 아이고 세상에. 이게 몇십 년 만이여. 태준이 자네 아주 딴 사람이 됐구먼. 너무 번쩍해서 알아보지도 못했네. 두 노인, 허름한 국수집 주인과 재벌 회장은 그 작은 가게 한가운데서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서로의 등을 두드리는 소리, 주름진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저는 그 기적 같은 재회를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주인 할아버지는 바로 박 회장님의 옛 이웃이었고 가난했던 시절 밥 한 그릇, 옷 한 벌을 나누던 사이였던 것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기묘한 인연으로 엮여 있었고 제가 대접한 국수 한 그릇이 우연히 그 인연의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박 회장님과 주인 할아버지는 자리에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느라 먹던 국수도 잊었습니다. 소를 몰고 풀을 베던 시절, 달 밝은 밤의 강에서 물고기를 잡던 이야기, 이제는 세상을 떠난 친구들 이야기, 웃음과 눈물이 뒤섞였습니다. 박 회장님은 더 이상 VVIP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향 사람을 다시 만난 집 떠난 아들이었죠. 저는 조용히 옆에 앉아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행복한지를 느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맛있는 식사뿐만 아니라 추억과 인간미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을 안겨준 것이었습니다. 30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던 박 회장님은 문득 저와 저녁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아쉬운 듯 주인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죠. 형님, 제가 이제 가봐야 합니다. 조만간 꼭 다시 들르겠습니다. 그때는 우리 술 한잔하면서 밤새 이야기 나누시죠. 그래, 어서 가게. 시간 날 때 언제든 들러. 내 가게는 언제나 자네를 위해 열려 있을 테니. 박 회장님은 제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죠. 고맙네, 이서연 대리. 자네는 내게 인생 최고의 국수를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인연까지 찾아주었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네. 저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쁘셨다니 저도 기쁩니다. 이제 호텔로 가시죠. 체크인 시간이 늦어지겠습니다. 우리는 주인 할아버지에게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오는 박 회장님의 발걸음은 한결 가볍고 경쾌해 보였습니다. 그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죠. 12,000원짜리 안동국시와 운명적인 만남은 그의 모든 피로와 걱정을 날려버리고 그의 영혼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번 도박에서 돈이 아닌 마음으로 이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차는 익선동의 작은 골목을 빠져나와 다시 서울의 번잡한 도로 위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처음에 어색하고 긴장된 공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따뜻하고 친밀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박 회장님은 더 이상 창밖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방금 전의 기쁜 재회의 여운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박 회장님은 무릎을 가볍게 치며 웃었습니다. 이 대리, 내가 인정하지. 자네는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오늘 나를 5성급 호텔 레스토랑 같은 데로 데려갔다면 난 아마 앉아서 하품만 하고 있었을 거야. 아까 그 국수 정말 맛있었지만 거기서 느낀 사람 사는 정은 만 배는 더 맛있었어. 저는 미소로 답하며 제게 찾아온 행운에 남몰래 감사했습니다. 저도 그저 회장님께서 편안한 식사를 하시길 바랐을 뿐입니다. 사장님께서도 회장님을 다시 만나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일투성이야. 자, 즐거운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이제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해볼까. 박 회장님의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한결 진지해졌죠. 그의 눈은 저를 꿰뚫어 보는 듯 예리하고 총명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이제야 진짜 시험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회장님,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저는 등을 펴고 앉아 그의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자네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한다고 했지. 그렇다면 자네 생각에 우리 회사가 투자하려는 그 스마트 교통 시스템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나? 이것은 아주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교과서처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같은 기술 용어들을 나열했다면 박 회장님은 분명 지루해했을 겁니다.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비즈니스계의 거물이었습니다. 그런 상투적인 말은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을 테니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팀이 이미 상세히 설명드렸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촘촘한 CCTV 시스템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디에 있나? 박 회장님이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그것은 교통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의 고통에 대한 공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을 싫어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사람들이 더 싫어하는 것은 차들 사이에 갇혀 언제 빠져나갈지 모른다는 무력감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에 늦지 않을지 알 수 없는 막막함이죠. 진정한 스마트 시스템은 단순히 신호등을 자동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믿음직한 길 친구처럼 시민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을 알려주어 그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박 회장님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해보게.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봐. 서울의 장마철은 끔찍합니다. 도로가 침수되고 가로수가 쓰러지죠. 스마트 교통 시스템은 침수 예상 지역을 미리 경고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는 뚜껑이 열린 맨홀을 피하도록 안내하며 쓰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를 경고하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기술이 가져다주는 인문학적 가치입니다.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정 없이 차량 흐름을 조절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지만 회사 회의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말할 기회가 없었던 생각들을 쏟아냈습니다. 진혁은 항상 이런 아이디어들이 즉각적인 수익을 내지 못한다며 묵살했었죠. 박 회장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시험하는 듯한 기색 대신 존중의 빛이 담겨 있었죠. 자네, 나를 놀라게 하는군. 내가 만났던 대부분의 기술자나 영업 담당자들은 자기네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하고 예산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떠들어댔지. 길 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들의 저녁 식사나 맨홀 뚜껑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는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인문학적 영혼이 없는 기술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해. 내가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려는 건 돈 몇 푼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야. 내게 돈은 부족하지 않아. 나는 사회에 유익한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덜 고통받고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싶단 말일세.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박 회장님의 진심에 닿았던 것입니다. 냉철한 투자자의 모습 뒤에 그는 여전히 공동체를 위해 고민하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차 안에서의 대화는 계속해서 활기를 띠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제가 어떻게 사용자를 연구하는지, 현재 사람들이 기술을 사용하며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해 더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현장에 나가 시장 상인들이나 택시 기사님들을 인터뷰하며 그들이 내비게이션 앱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회장님, 아시겠지만 요즘 앱들은 글씨가 너무 작고 조작이 복잡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시력이 안 좋은 분들은 사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항상 인터페이스는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단순하고 직관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술은 사람을 소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돕기 위해 존재해야 하니까요. 박 회장님은 탁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맞아. 지당한 말이야. 나도 이제 늙어서 눈이 침침한데 가끔 스마트폰을 보면 너무 복잡해서 집어 던지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자네 같은 생각은 아주 좋아. 사용자가 쓸 수 없는 제품은 쓰레기나 마찬가지지. 그는 호감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이 대리, 자네는 리더의 자질이 있어. 큰 그림을 보면서도 아주 사소한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단 말이야. 그게 요즘 리더들에게 가장 부족한 점이지. 박 회장님의 칭찬에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회사에서 저는 늘 현실 감각 없는 이상주의자, 사사건건 반대만 하는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제 노력은 진혁과 그의 무리에게 번번이 짓밟혔죠. 오늘 박 회장님 같은 거물에게 인정을 받으니 마치 거대한 힘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제가 생각하는 바를 솔직하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솔직한 건 좋은 거야. 나는 자네처럼 솔직한 사람이 좋아. 자네 회사 김 팀장처럼 입에 발린 소리만 하는 사람은 어딘가 가식적으로 보여서 말이야. 박 회장님은 별다른 감정 없이 진혁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전의 만남들에서 진혁의 본성을 꿰뚫어 본 듯했죠. 그 친구,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아주 자신만만해 보이더군. 하지만 내가 느끼기엔 프로젝트의 실제 가치보다는 계약서에 찍힐 숫자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았어. 내 말이 맞나?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파트너에게 상사 험담을 하는 것은 금기사항이었죠. 제가 진혁을 싫어하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샛별테크의 직원이었습니다. 회장님, 김 팀장님께서도 실적에 대한 압박감이 크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저희 기술팀과 디자인팀 모두 이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저희는 방금 회장님과 제가 나눈 인문학적 아이디어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박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보는 그의 눈빛에는 만족감이 더해졌죠. 그는 제가 처한 곤란한 상황을 이해했고 저의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처신을 아주 잘하는군. 알겠네. 오늘 자네와 이야기하며 많은 것을 깨달았어. 이번 출장이 헛되지 않았군. 차는 서울의 중심부 장충동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고풍스럽고 웅장한 신라 호텔이 눈앞에 나타났죠. 로비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노란 불빛, 줄지어 서 있는 고급 세단들. 저는 박 회장님과의 진솔했던 시간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화려한 파티와 계산, 그리고 사교적인 미소로 가득 찬 세계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진혁과 미나를 마주할 생각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박 회장님이 저를 향해 몸을 돌리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정말 고마웠네.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젊은 친구를 만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자네의 그 소신 절대 잃지 말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흔들려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양심을 흐리는 일이 없도록 하게.
네. 회장님, 그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차가 호텔 로비 앞에 멈췄습니다. 호텔 직원이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며 차 문을 열었죠. 박 회장님은 차에서 내렸고 그의 얼굴은 다시 평소처럼 냉철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기 전 그는 저를 돌아보며 장난스럽게 윙크를 한 번 했습니다. 그 윙크는 마치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약속, 은밀한 동맹의 신호 같았죠. 차에서 내리자마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진혁과 미나가 보였습니다. 진혁은 번쩍이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에는 왁스를 잔뜩 발라 세웠습니다. 미나는 옆트임이 아슬아슬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긴 다리를 뽐내고 있었죠. 차가 도착한 것을 보고 두 사람은 활짝 핀 꽃처럼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진혁이 아첨하며 박 회장님과 악수하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가볍게 고개만 끄덕일 뿐 악수는 하지 않고 곧장 로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그랬네. 차가 작아도 승차감은 괜찮더군. 미나가 재빨리 끼어들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프레지덴셜 스위트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쉬신 후에 저녁 파티에 참석하시죠. 오늘 회장님을 위해 서울 최고의 요리들을 준비했습니다. 박 회장님은 미나를 무심하게 쳐다봤습니다. 고맙군. 별로 배고프진 않아. 아까 먹은 국수가 너무 맛있어서 아직도 배가 부르거든. 진혁과 미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이내 불꽃 튀는 시선으로 저를 쏘아봤죠. 저는 한쪽으로 비켜서서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혁은 이를 갈며 제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작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네가 감히 회장님을 모시고 국수를 먹으러 가. 이서연, 내가 네 배 밖으로 튀어나왔구나.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싸워봤자 소용없었죠. 박 회장님은 이미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진혁과 미나는 그를 따라 짐을 들고 버튼을 누르느라 저를 더 이상 다그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로비에 서서 황금빛 엘리베이터 문 뒤로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화려한 공간 속에서 저는 갑자기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박 회장님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했던 사람이 바로 저인데 권력과 돈의 세계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밀려나 버렸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진혁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두고 봐. 이 일 끝나면 넌 죽었어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차로 돌아가 최 기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먼저 퇴근하세요. 저는 택시 타고 가겠습니다. 네? 파티에 참석 안 하시는 겁니까? 최 기사님이 놀라서 물었죠. 네, 상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남아서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제 임무는 끝났으니까요. 저는 호텔을 걸어 나와 남산 둘레길을 산책하는 사람들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에 몸이 떨렸죠. 제 주머니에는 아직 4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국수 2그릇에 2만 4천 원, 부추전 1만 원, 막걸리 5천 원, 다 합쳐도 4만 원이 채 되지 않았죠. 아주 값싼 식사였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식사였습니다. 저는 근처 벤치에 앉아 조명이 켜진 남산타워를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을 열자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가 보였습니다. 우리 딸 저녁은 먹었니? 일은 힘들지 않고 항상 건강 조심해라.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화려하지만 차가운 도시에서 온갖 계산과 암투 속에서도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낯선 사람에게서 보기 드문 공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제 진심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자취방에 돌아온 저는 낮에 먹은 국수와 박 회장님과의 대화로 가슴이 벅차 저녁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긴장했던 하루가 끝나자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갔죠. 침대에 쓰러져 잠시 눈을 붙이려는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액정에 김진혁 팀장이라는 이름이 뜨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파티도 끝났을 테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팀장님. 진혁의 고함이 전화기 너머로 터져 나왔습니다. 이서연, 박 회장님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네가 내 계획을 전부 망쳐놨다는 거 알아 몰라. 저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귀에서 조금 떼었습니다. 팀장님, 진정하시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진정하게 생겼어. 박 회장님이 파티 중간에 그냥 가버리셨다고. 오늘 저녁 음식은 낮에 먹은 국수보다 맛이 없다면서. 연주단은 시끄럽고 와인은 시큼하다고 불평하셨어. 여기에는 진심이 하나도 없고 전부 거칠애 뿐이라고 하셨단 말이야. 진혁은 숨을 헐떡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회장님을 그 더러운 뒷골목 식당에 데려가서 그분 입맛을 다 버려놨어. 대체 그분 머릿속에 뭘 심어놨길래 나를 사기꾼 쳐다보듯 하시는 거냐고. 저는 그냥 회장님 취향에 맞춰 국수를 대접했을 뿐입니다. 팀장님이나 회사에 대해 나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명하려 애썼습니다. 변명하지 마. 그분이 자네는 속이 깊다고 칭찬하시고 나는 속 빈 강정이라고 비꼬시는 걸 내가 들었어. 아주 잘났어. 이서연, 이제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고 싶어. 똑똑히 들어. 이 계약 엎어지면 넌 집 팔아서 손해배상할 각오나 해. 하지만 계약을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재검토하시겠다고 했어. 재검토는 곧 엎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야. 알겠어. 너 내일 당장 회사로 나와. 사직서 쓸 준비나 하고. 너 같은 해충은 우리 회사에 둘 수 없어. 진혁은 쾅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뚜뚜 하는 신호음이 마치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끝났구나. 나의 노력, 나의 진심. 모든 것이 진혁의 질투와 편협함 때문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박 회장님이 즐겁게 국수를 드시던 모습과 진혁의 협박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죠. 저는 제가 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직장 현실은 낭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강자의 손에 있었고 저는 그저 힘없는 작은 물고기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찬난 눈으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의 공기는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죠. 사람들은 저를 안타깝게 쳐다보며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요한 손님을 화나게 해서 곧 해고될 거라는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죠. 미나가 제 책상 옆을 지나가며 비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겠네요. 아쉽다. 송별회라도 해주려고 했는데. 저는 그녀를 상대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에 앉아 개인 짐을 정리했습니다. 제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았죠. 진혁은 뒤끝이 긴 사람이었고 자신의 체면을 구긴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요. 진혁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험악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이서연 씨, 내 방으로 들어와.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진혁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미리 인쇄된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었죠. 사인에 진혁이 턱짓으로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사유는 다 적어놨어. 이전 규정 위반 및 회사 이미지에 대한 중대한 손실초래. 빨리 사인하고 끝내자고. 저는 해고 통지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죠. 저는 고개를 들어 진혁을 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사인 못합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모시고 국수를 먹으러 간 것은 고객을 더 잘 모시기 위함이었고, 실제로 회장님께서는 그 식사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저를 해고하시려면 이것보다 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겁니다. 진혁은 책상을 콱 내리치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죠. 아직도 입이 살았어. 만족하신 분이 파티 중간에 그냥 가버려. 만족하신 분이 오늘 아침 내 전화를 씹어. 네가 일을 다 망쳐놓고 어디서 발뺌이야. 내가 상사야. 네가 상사야. 내가 틀렸다고 하면 틀린 거야. 그건 월권입니다. 팀장님, 제가 회장님 마음에 드는 게 두려워서 저를 내쫓으려는 것 아닙니까? 진혁은 말문이 막힌 듯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평소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제가 이렇게 대드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듯 했죠. 분위기가 극도로 팽팽해진 바로 그 순간 진혁의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는 액정을 쳐다보더니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박 회장님 비서실 번호였습니다. 진혁은 황급히 목소리를 가다듬고 비굴할 정도로 공손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네. 샛별테크 김진혁입니다. 네, 뭐라고요? 회장님께서 누구를 만나고 싶으시다고요? 진혁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은 경악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수화기에 대고 더듬거렸습니다. 네, 이서연 대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네, 바로 내려보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혁은 전화를 내려놓고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아까의 기세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자네, 지금 당장 로비로 내려가. 박 회장님께서 아래서 기다리고 계셔. 자네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으시다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박 회장님이 저를요. 이 아수라장 속에서요. 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까? 아무 말도. 그냥 급히 내려오라고만 했어. 아주 중요한 만남인 것 같았어. 진혁은 안절부절 못하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직감적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낀 듯 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해고 통지서를 한번, 진혁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손님 만나러 다녀오겠습니다. 이 서류는 팀장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어쩌면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을 위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돌아서서 방을 나섰습니다. 뒤에는 망연자실한 표정의 진혁만이 남아 있었죠. 저는 엘리베이터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이 전화는 복일까? 화일까? 박 회장님은 저를 더 질책하기 위해 부르신 걸까? 아니면 저를 구해주기 위해 부르신 걸까?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빠르게 내려갔고 문이 열리자 눈부신 햇살이 로비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박 회장님의 의전용으로 보이는 검은색 세단이 정문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고 온화한 표정의 박 회장님이 나타나
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서연 양, 이리 오게. 저는 미소 지으며 그 차를 향해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반짝이는 검은색 세단으로 다가갔습니다. 차 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시원하고 은은한 향이 감도는 공간으로 저를 초대했죠. 박 회장님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무릎 위에는 여전히 익숙한 나일론 백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고 그 미소에 제 마음은 즉시 편안해졌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조심스럽게 그의 맞은편 좌석에 앉았습니다. 어서 타게. 문 닫고 박 회장님이 손짓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바깥의 모든 소음은 방음유리 뒤로 사라졌습니다. 차 안에는 고요함과 잔잔한 연주 음악만이 흘렀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 사무실은 지금 난리가 났겠지. 박 회장님이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조금 긴장된 분위기입니다. 김 팀장님께서는 제가 회장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줄 알고 저를 징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회장님은 하하하고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메웠죠. 징계? 그 친구 정말 앞서가도 너무 앞서가는군. 내가 자네를 부른 건 야단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어제 그 국수 정말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어서였네.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이미 감사 인사는 하셨는걸요. 별것도 아닌데요. 뭘, 자네에게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나에게는 아주 큰일이었네. 박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젯밤 방에 돌아와서 자네와 나눴던 이야기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 사실 나 어제 저녁 파티 중간에 그냥 나와버렸네. 김 팀장님께 파티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 파티는 화려했고 산해진미도 넘쳐났지만 도저히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질 않았어. 영혼 없는 아첨, 직원들의 기계적인 미소, 그리고 의미 없는 숫자들만 자랑하는 김 팀장의 태도. 그 모든 것이 나를 숨 막히게 했네. 박 회장님은 질렸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 국수집의 진솔한 분위기가 그리웠어. 자네의 솔직함이 그리웠고 그래서 오늘 아침 계약서에 바로 사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네. 자네를 먼저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지. 저를요? 무슨 일로?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자네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였네. 자네 회사가 내게 보낸 사업 계획서에 대해 샛별테크의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양심 있는 전문가로서 솔직한 평가를 듣고 싶었어. 박 회장님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제 앞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진혁과 팀원들이 공들여 준비한 스마트 교통 시스템 제안서였습니다. 읽어보고 이 계획서에 무엇이 빠졌는지 말해주게. 저는 제안서를 받아들고 한 장 넘겼습니다. 이미 수십 번도 더 읽어 글자 하나, 그래프 하나까지도 다 외우고 있었죠. 이것은 회사 전체의 노력이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고민거리이기도 했습니다. 진혁은 인간미와 사용자 경험에 대한 저의 모든 제안을 묵살하고 오직 수익 극대화와 기술 과시에만 집중했으니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박 회장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솔직한 말씀을 원하신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서는 기술적으로나 재무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 박 회장님이 사색적인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는 자동 요금 징수, 과태료 부과, 차량 흐름 통제에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을 우리가 섬겨야 할 고객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 흐름도를 펼쳤습니다. 보십시오, 회장님. 여기에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를 위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신호 시스템은 오직 불빛과 스피커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시각이나 청각 장애가 있는 분들은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른 치명적인 약점들을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교통량 조절 알고리즘이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아란 오직 차량 밀도에만 의존해서 길을 배분하고 학교 시간이나 재래시장 같은 사회적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스템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특정 지역에서는 더 큰 혼란을 야기하고 시민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박 회장님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손가락으로 가죽 시트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자네 말이 정확해. 나도 이 계획서를 읽으면서 무언가 찜찜했지만 그게 뭔지 정확히 짚어내지 못했어. 이제야 자네가 핵심을 찔러주는군. 그는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이 아가씨, 마음만 고운 게 아니라 미래를 보는 안목도 아주 날카로워. 내 밑에 있는 수억 원짜리 연봉을 받는 전문가들도 놓친 것을 자네는 보고 있군. 저는 그저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뿐입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든 최종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써서 좋고 편해야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으니까요. 단순하지만 깊이가 있군. 박 회장님이 결론 내렸습니다. 자네는 내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었어. 아주 고맙게 생각하네. 그는 제안서를 덮고 표지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좋아, 내 결정은 끝났네. 하지만 발표하기 전에 자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 박 회장님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무게 있는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서연 양, 나는 자네의 능력과 직업 윤리에 깊은 감명을 받았네. 우리 원경그룹은 자네처럼 용기 있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젊은 인재가 필요해. 그는 제가 중요한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자네를 우리 원경그룹으로 스카우트하고 싶네. 그룹 전체의 사용자 경험, 전략 총괄 본부장 자리를 제안하지. 연봉은 현재의 5배, 스톡 옵션과 최고의 복지를 제공하겠네. 자네는 그 김 팀장 같은 사람의 간섭 없이 모든 권한을 갖고 일하게 될 걸세.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귀가 멍멍했죠. 원경그룹 본부장. 연봉 5배. 그것은 제가 감히 꿈도 꿔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 저를 단숨에 명예의 정상으로 올려줄 엘리베이터였죠. 회장님, 진심이십니까? 제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나는 인재 채용에 있어서 농담을 하는 사람이 아니네. 나는 자네에게서 잠재력을 봤어. 열정과 헌신으로 가득했던 내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지. 나와 함께 일하면 자네는 마음껏 능력을 펼치고 사회를 위해 더 큰 일을 하게 될 걸세. 박 회장님의 제안은 너무나 달콤하고 거부하기 힘들었습니다. 고개만 끄덕이면 제 인생은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진역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무시당하던 말단 직원의 서름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편히 모실 돈을 벌고 미뤄왔던 꿈들을 이룰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때 샛별테크 동료들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밤새워 코드를 짜던 개발팀 동료들, 아이콘 하나를 그리기 위해 고심하던 디자인팀 후배들, 그들 역시 저처럼 열정적이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탐욕스러운 리더 밑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리고 있을 뿐이었죠. 만약 제가 지금 떠나버린다면 샛별테크는 어떻게 될까요? 이 프로젝트는 1,000억 원 계약은 물거품이 되고 수많은 동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박 회장님을 보며 깊은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한쪽에는 제 개인의 눈부신 미래가, 다른 한쪽에는
지난 몇 년간 동고동락했던 동료들과 조직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의 제안은 제게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제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수락하는 건가? 박 회장님이 미소 지으며 기다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그 제안은 거절하겠습니다. 박 회장님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거절이라고? 왜지? 연봉이 부족한가? 아니면 다른 조건이 있는 건가?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제시하신 조건은 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샛별 테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간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샛별 테크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김 팀장님은 때로 성급하고 현실적이시지만 그곳은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저와 함께 웃고 울었던 좋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저 혼자만의 영광을 위해 떠나버린다면 저는 제 자신을 배신자,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평생 후회할 겁니다. 박 회장님은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생각이 스쳤죠. 그리고 저는 샛별테크가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프로젝트도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남아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도 진심과 선의가 통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다른 배로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우리가 탄 배를 더 좋은 배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말을 마치고 그의 반응을 기다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일생일대의 기회를 걷어찼다는 것을 알았죠. 그가 화를 내거나 저를 어리석고 고집센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짝짝 손뼉을 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죠. 훌륭해. 아주 훌륭해. 자네가 그렇게까지 깊고 의리 있는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 요즘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은 많아도 자네처럼 덕과 정을 아는 사람은 정말 드물지.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존중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자네는 내 제안을 거절했지만 나는 자네가 더 좋아졌어. 내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다는 것을 자네가 증명해 주었군. 좋아. 자네가 샛별테크에 남아 싸우기를 원한다면 내가 기꺼이 도와주지. 저를요? 어떻게? 내가 샛별테크와 계약하겠네. 박 회장님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정말이십니까, 회장님? 아,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박 회장님은 손가락을 들어 저를 제지했습니다. 단,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네. 그리고 그 조건은 자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무슨 조건이십니까? 내일 계약식에서 그 조건을 발표할 걸세. 자네는 마음의 준비나 하고 있게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하게 될 테니. 박 회장님이 의미심장하게 윙크했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보며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네, 회장님을 믿겠습니다. 그럼 저는 회사로 돌아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말게. 그 김 팀장, 하룻밤 정도는 더 애가 타게 내버려 두자고. 그게 내가 그 친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일세. 저는 그의 뜻을 알아차리고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히 가십시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마음은 새처럼 가벼웠고 황금빛 가을 햇살이 길 위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내일이 저뿐만 아니라
샛별테크 전체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샛별테크의 대회의실은 화려하게 장식되었습니다. 신선한 꽃과 원경그룹과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기원합니다. 라는 붉은 현수막이 걸렸죠. 진혁은 새 정장을 빼입고 극도로 긴장된 얼굴로 회의실 구석구석을 점검했습니다. 그는 어제 저와의 만남 이후 박 회장님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전혀 알지 못했죠. 제가 돌아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일이면 아시게 될 겁니다. 라고만 했으니까요. 정확히 9시 박 회장님의 차량 행렬이 건물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로비에 들어섰고 그의 옆에는 비서와 변호사들이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진혁은 황급히 달려나가 악수를 청하며 아첨했지만 그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회의실의 공기는 숨 막힐 듯 엄숙해졌습니다. 박 회장님은 상석에 앉아 긴장된 얼굴로 기다리는 사람들을 한번 쓱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게 닿았을 때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죠. 원경그룹의 법무팀장이 일어나 계약서 조항들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진혁은 듣는 내내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에 화색이 돌았죠. 1,000억 원 계약이 거의 그의 손에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법무팀장이 말을 멈추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는 특별 추가 조항을 하나 제시하셨습니다. 이 계약은 해당 조항이 이행될 때에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진혁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무슨 조항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그때 박 회장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조항이란 이 스마트 교통 시스템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샛별테크의 이서연 대리를 임명하고 프로젝트의 전략 및 실행에 대한 모든 권한을 그녀에게 위임한다는 것이요. 만약 이서연 대리가 이 직책을 맡지 않거나 다른 부서로 발령날 경우 이 계약은 즉시 파기되며 샛별테크는 우리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요. 회의실 전체가 경악으로 술렁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죠. 진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죠.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이서연 대리는 그냥 디자인팀 직원일 뿐입니다.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관리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자네가 뭘 염려해. 박 회장님이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하고 권위 있었죠. 나는 자네가 만든 번지르르한 보고서가 아니라 사람을 믿고 투자하는 걸세. 이서연 대리는 이 회사에서 유일하게 이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녀에게는 마음이 있고 진심이 있어. 나는 내 돈을 오직 그녀에게만 믿고 맡길 수 있네. 박 회장님은 진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칼날처럼 날카로운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 팀장, 자네는 사업 수완이 있어. 그건 부정하지 않겠네. 하지만 자네에게는 리더로서의 덕이 부족해. 직원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가치를 경멸하며 오직 이익만 찾지. 만약 이서연 대리가 그녀의 진심으로 상황을 바로잡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샛별테크라는 이름을 내 파트너 목록에서 영원히 지워버렸을 걸세. 진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완벽하게 졌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의 온갖 술수와 잔꾀는 진심과 선의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박 회장님은 샛별테크의 대표이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어떻소? 내 조건에 동의하겠소? 대표이사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말고요. 즉시 이서연 대리를 책임자로 임명하는 인사 발령을 내겠습니다. 회의실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벅차오르는 감정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저의 묵묵했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약식 직후 저를 프로젝트 총괄 본부장으로 임명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해고 직전의 말단 직원이었던 저는 순식간에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죠. 이전까지 저를 비웃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이제 제게 아첨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도 슬그머니 다가와 제게 사과하며 지난 일은 잊어달라고 부탁했죠. 진혁은 묵묵히 자신의 사무실 짐을 싸서 더 작은 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는 제 직속 부하인 프로젝트 부장으로 강등되었죠. 초라해진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통쾌함이나 기쁨보다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저는 진혁의 새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죠. 그의 눈에는 경계심과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내 꼴을 비웃으러 왔나? 마음껏 비웃어. 네가 이겼으니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팀장님을 비웃으러 온 게 아닙니다.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러 왔습니다. 진혁은 놀란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뭐라고? 아직도 나를 쓰겠다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일은 일이고 감정은 감정입니다. 팀장님,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팀장님께는 제가 갖지 못한 영업 능력과 대외 관계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제품과 사용자 경험에 강하고요. 우리가 힘을 합쳐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준다면 이 프로젝트는 훨씬 더 성공적으로 될 겁니다. 저는 진혁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 회장님께서는 제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팀장님처럼 유능한 인재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샛별 테크를 키우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진혁은 저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평소에 오만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저의 관용과 넓은 마음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는 고개를 숙이며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그리고 미안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앞으로는 전력을 다해 너를 돕겠다고 약속하지. 저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혁은 제 손을 잡았고 그것은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어떤 악수보다도 단단하고 진실된 악수였습니다. 그 후 스마트 교통 시스템 프로젝트는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고 도시교통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며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샛별테크는 국내 최고의 IT 기업으로 성장했죠. 저는 박 회장님이 서울에 오실 때마다 그를 모시고 익선동의 안동 할아버지 국수에 가곤 합니다. 골목 안작은 국수집은 여전히 소박하고 따뜻한 사람의 정으로 가득 차 있죠. 국수를 먹을 때마다 박 회장님은 웃으며 제게 말합니다. 이것 보게. 12,000원짜리 국수 한 그릇이 1,000억 원짜리 사업을 만들어냈어. 인생은 이렇게 진심으로 살면 하늘이 다 알아서 길을 열어주는 법이야. 그리고 저는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진심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국수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요. 구독자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안한 노후,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